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일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총선에 압승을 하고 그 결과 개헌 저지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군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군비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일본이 이제 현재는 그 국방 자위력 방위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갖출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전범 국가로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개헌 저지선을 뚫고 이거를 자위대를 만든다면 우리나라와 이 국방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남열 박사님이 네, 연구를 많이 했어요. 분야인가요? 네. 연구를 많이 해서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네. 연구를 많이 했다고. 일단은 이게 일본이 자위대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만들면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현재 되는지. 자위대는 있죠. 명칭은 있는데. 자위대 명칭은 있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네. 필요하면 그 상대 적을 갖다 먼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1947년에 요시다 시게루는 네, 헌법을 47년. 제정하면서 그 네. 당시 외무상 마치고 수상이 됐죠. 네. 미국에 아예 노골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재무장할 생각이 없고 네. 일본의 안보는 미국이 전담해다오. 우리는 경제 발전만, 즉 네. 전후 재건에만 집중을 하겠다. 굉장히 편리한 생각이죠. 네. 그리고 또 메가더의 요구도 명확했고요. 너희 다시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다시 무장하면 안 된다. 네. 명확했고 딱 맞았어요. 네. 그래서 군대 없이 이제 국가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을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외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육상 경찰하고 해상 경찰 이 두 개의 경비 조직이 있는데 네. 이 조직들을 합쳐서 1954년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막 끝난 시점이에요. 네. 자위대라는 걸 만듭니다. 네. 물론 헌법에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헌법을 갖고 있었지만 자위대 전수방어 이 방어만 한다는 한정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자위대를 꾸립니다. 그게 모체가 돼서 쭉 왔는데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고 이제 80년대를 거치면서 해빙 무드가 되잖아요. 이 그 냉전 시대가 이제 허물어지는 시점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도 보통 국가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야 돼. 예,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특별히 2014년에 오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맞아요. 세차게 나옵니다. 네, 그건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내각에서 결의를 해요. 네. 그리고 15년 되는 미국이 은근슬쩍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그 연합 작전 범위를 3개로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를 해서 미국의 작전 구역에 자위대가 거기 편성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자위대의 무장화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죠. 네. 자위대에 대한 반발은 이미 6.25 때도 있었어요. 당시 자위대가 창설도 안 됐지만 그 해경이 네. 그 동해 지역에 메카도 군이 쭉 오면서 해군의 그 소외 작전이 필요했어요. 네. 소외 작전이라면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그런데 일본 해경을 투입을 해서 동해에서 소외 기뢰 제거 작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면서 네. 일본이 우리 참전한다면 우리가 총구를 일본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물론 자위대라고 하는 것이 탄생도 안 됐지만 일본의 군대 자체가 없는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에 참전 국가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일본의 무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단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그쵸. 앞으로 또 이게 이제 지금 금년 가을에 혹시 추진될지도 모르지만 개헌을 통해서 네. 일본이 무장화가 정당화된 소위 그들 말대로 보통 국가가 된다면 한국의 강한 반발은 이제 불보듯 뻔한 것이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데 그 일본 그 국민들이 그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국민 투표에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데 네. 일본 전국이나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요동치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는 그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예산만 따지더라도 병력 규모는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는 한 20만도 채 안 되는데 예산은 뭐 우리하고 맞먹는 51조 원의 우리 돈으로 그런 그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유럽처럼 GDP 대비 2% 수준까지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조, 200조를 훨씬 넘어서 앞으로 1000조가량의 그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기 때문에 거기다 헌법까지 날개 달아준다면은 이 군사 대국가, 현재도 군사 대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경계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당히 분담시켜주면서 그 한미일 그 안보 군사 동맹으로까지 치달으려는 그런 구상과 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위협도 철저하게 한미동맹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일본군이 한반도에 다시 땅을 딛는 그런 사태는 절대 우리 국민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강력한 의지, 국민적 합의된 의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아베 사망과 피격에 의한 사망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일본의 현실 정치에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군사 전략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 이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군사적 함의를 주시하고 또 필요하면 대응해야 된다. 머리 조아리고 일본과 가서 학수하고 뭐 얘기장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국군 통수권자까지 나서서 말이에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에 대한 굴종이 아니고 이제는 뭐 일본에 대한 굴종하는 자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인 공감될 합의는 일본이 필요하면은 뭐 한 번 더 진주할 수도 있지라는 망언을 했던 과거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본의 군사 대국화 더구나 일본의 보통 국가 필요하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일본이 될 수도 있다. 네. 그것이 미국의 승낙하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안보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북풍머리로 색깔론을 가지고 또 할 것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이 전략적인 그 환경 변화와 미국의 그 얄미운 어떤 그런 책략까지도 우리가 같이 균형되게 필요하면은 그 너치 전략까지도 구사해 가면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어쨌든 그 군 무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댓글에요. 지금 평택에 자위대가 올라와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맞는 팩트인가요? 평택 평택에 올라와 있다는데요? 면프리 기지에 뭐 네. 그런 얘기들 병력이 실제 오지 않아도 네. 여기 무관부도 있고 또 뭐 일본 본토에 우리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잖아요. 예. 유엔사 5곳, 6곳의 유엔 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항공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 병력이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온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그런 연락 차원에서의 그런 저도 뭐 그런 그 미군 군용기를 타고 일본 내 있는 그 유엔사 후방기지를 다녀본 경험도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이지 만약 그랬다면은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예, 박사님 또 하실 얘기. 네, 그 자위대는 지금 한 20만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모병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국방비를 쓰고 있어요 현재. 네. 그런데 1%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데 이게 2%로 간다는 뜻은 2배가 된다는 100조, 뜻입니다. 100조. 100조. 네. 100조.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첫 번째 걸음이 지금 개헌인데 네네. 이번 가을쯤에 그 개헌 발의를 하겠다고 네. 제1성으로 네.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일본의 이제 개헌은 참의원과 중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이제 개헌 발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의원은 이미 177석의 개헌 의지를 갖고 있는 의석을 확보했어요. 네. 참의원 248석 중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가 166석인데
177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연 발의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구조 항목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데는 4개의 정파 정당이 각각 다른 의견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네. 더더욱이 이제 중의원도 발의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국민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경성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헌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역사 이래 가장 개헌을 위한 좋은 조건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네.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1947년부터 그 재헌된 이후에 지금까지 75년을 그 헌법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일본 네. 국민도 그렇게 좀 안정적인 헌법을 원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고, 더욱이 아베 신조 총리의 전 총리의 그 피격은 여기에도 조금 기름을 부은 격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강성의 목소리가 조금 힘을 얻게 된다면 그런 개헌으로 가고 무장을 하게 되고 자위대가 이제 정식 일본 군이 되는 이런 과정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미일 동맹 네, 그건 어떻게 그리고 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링크를 얻게 되면 네. 한국과 일본의 그 간접 친구의 친구가 되다 보니 그렇죠. 그 친구와 나도 친구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이제 나올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이라든가 한반도 근해라든가 여기에 갈등이 생겼을 때 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자기 그 국방상의 목표와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죠. 네.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제 매우 복잡한 함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일본군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하는 우리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군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재무장화는 일단 우리 국민이 용납을 못하는 일인데 남의 내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다 저러다 그렇죠. 할 수는 얘기할 없는 수도 일이니 없고. 항상 경계심을 갖고 봐야죠. 한 가지 포인트만 짚어가면은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한미일 그 3국이 이해가 같이 되는 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미사일의 탐지 식별 대응 훈련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미국이 없으면 잘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보통 국가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미사일의 그 이른바 선제 타격적인 그런 행동이 우리만 킬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판단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일본을 겨냥한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 3국의 그 공통된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식별 경보 훈련을 하는 거는 좋으나 그것이 이 북한에 대한 그 일본에 의한 선제 타격,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과 맥락이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일본의 그 평화헌법 개정 무드나 그런 군사적 대응 시스템, 과거에 군사정보 교류협정 지소미아도 많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그 결정권을 일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초래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이 바로 선제 타격할 수 있나요? 북한이? 그렇죠. 지금은 안 되지만은 지금은 안 되지만. 한미일의 그 구조와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식별된 정보와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 판단을 하면은 보통 국가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태로 비화돼서 일본의 촉발에 의한 한반도 전쟁 상황이 촉발될 수가 있다.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최고의 강의입니다. 이런 글도 지금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협의회가 지금 발족이 된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한일 관계 그 개선 당연히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외교 관계를 그 안보 경제 중심의 한일 관계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논리가 우선 앞서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역사 문제 그리고 가치 규범 이런 데 대한 얘기가 좀 안정화돼야 그 다음 얘기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 두 개의 생각소에서 갈등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서 과거에 보지 않았느냐. 그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어. 빨리빨리 해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국익론에 치우치다 보면 이 불편한 얘기들이 숨겨져 갖고 나중에 맞아요. 지뢰가 될 가능성이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급하다고 바늘 허리 실 매서 쓸 수는 없듯이 네. 하나하나를 좀 차분하게 정리해 가면서, 그리고 일본도 정확하게 사과할 걸 사과를 해야지. 그렇죠. 했다 하는 듯 했다 뒤집고 맞아요. 하는 듯 했다 뒤집고 이거는 네. 아니지. 기시노부스케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 외할아버지 이분의 영향력 하에서 그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베가. 아베가 네. 아베 총리가 네. 이 양반 발언이 2차 대전은 미국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아주 정의의 전쟁이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 얘기했던 분이에요. 네. 그 얘기 듣고 그걸 교훈 삼아서 자기가 이제 보통국가 만들겠다 하고 나섰던 그런 정치 세력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쉽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상당히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베의 죽음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이 좀 미친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은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아베 문상을 그렇게 간다고 하시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마음이 씁쓸하거든요. 자, 오늘 이 일본의 그 자위대, 현재 자위대는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군으로 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역대 그 역사를 볼 때 가장 좋은 환경,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 자, 우리 그 일본의 재무장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가을에 개헌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국제정세 변화가 클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도 좀 놓치지 않고 살펴보면서 또 해설과 그다음에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